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우리 해석으로 하면은 정치적 올바름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것은 언어를 사용할 때 말이죠,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과 정상인이 아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인디언을 아메리카 원주민, 흑인을 아프로 아메리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헌법 조항을 예시하면서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은 초헌법적 발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야당의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위헌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법조항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었던 이에 대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들면서 북한은 현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고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것이죠.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치권의 남남 갈등 우려스럽습니다. 네, 2부에서요.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지금 남북관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요. 실무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또 다른 우회로 찾기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청와대는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회로를 지금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군사합의서 비준도 역시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지금 당장 정상 간의 종전선언이 어렵다면 실무급, 그러니까 장관급 또는 장성급 간의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상들이 이 서명을 하는 방식. 예. 이거를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제 또 이 통일부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차원에서 이 방북 문제를 북측과 협의 중이다라고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또 새롭게 알려진 내용은 북측이 최근에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전격 통보한 것도 함께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북측하고 사전에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 한 12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개성공단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개성공단이 다시 재가동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대들이 요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이거 빨리 하자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속도를 내는 모습이고 야당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좀 보기에 따라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한 맞불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확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이번엔 약간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그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를 했고 오늘 오전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서 특별재판부 도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건국 직후 설치됐던 반민특위 이후 처음 있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일입니다. 네네. 지금 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구속 영장 계속 기각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거다라고 예.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쪽의 설명입니다. 네네. 지금 그 재판관, 특별재판부 재판관 추천위원회를 여야 사당이 이제 꾸리고 현직 법관 가운데 이 1, 2심 판사, 영장 전담 판사를 2배수 후보자로 추천을 하면 예. 대법원장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네. 뭐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1심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예.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네네. 자유한국당은 이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약간 유보적이라 그러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조금 고려를 해야 한다. 이게 네네. 썩 좋은 전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한 판사를 임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네, 지금 뭐 아침부터 벌써 이제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당정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동브리핑 형태로 이 확정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네. 뭐 지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뭐 오전 중에 9시 전에 아마 뭐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대책에는 그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 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 예. 또 비리 적발 시에 이른바 간판가리를 해서 개원을 하는 걸 막는 방안, 유치원 급식질을 높이는 방안, 또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네. 오늘 이제 대책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어제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좀 다급해졌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예. 대국민 사과 다시 내놓고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 뭐 이런 것도 좀 내놨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사과 뒤에는 예외 없이 교육부에 조금 공격을 하는 그런 예. 모습을 보였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 규칙을 교육부가 적용해서 이게 다 유발된 문제다라는 네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부산에서는 사립 유치원들이 이제 단체로 휴업을 하기로 했다가 네네. 또 번복하는 일도 있었는데 한유총 내부 사정도 요즘 약간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한유총 지도부의 그 입장을 좀 거부하는 그런 유치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자, 이 뒤에서 누가 웃고 있을까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럴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실 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각종 소송에 지금 얽히지 않았습니까? 이 김부선 씨를 변호하겠다라고 나선 것이 이제 강용석 변호사였고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강 변호사가 이 자신의 불륜 의혹과 관련한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바로 법정 구속이 돼버렸어요. 예. 아직 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옥중 변호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뭐 이른바 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죠. 예. 또 정당성도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침해를 받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이 지사에게는 호재가 아니냐, 김부선 씨에게는 반대로 악재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이런 속에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그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조사를 받던 중에 이거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찰에 항의를 하고 귀가를 했다 그럽니다. 네네. 네.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고 예.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형을 또 강제 입원시킨 건도 예. 지금 또 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리고 정부가 어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방안 내놓았는데 혁신은 없고 단기 알바만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5만 9천 개 일자리를 이제 맞춤형 일자리를 그것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로 보면 이제 공공기관에 최근에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른바 예. 체험형 인턴 거기에 더해서 뭐 이 SOC 고속도로나 철도 신설 재정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인력을 좀 확충하는 뭐 예. 이런 그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건설 경기 부양 아니냐 이것도 예. 결국 뭐 이 단기 알바만 잔뜩 지금 늘리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 통계상의 고용 지표 올리기만 주력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지적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전 차라리 중국처럼 좀 굴기 같은 거 좀 해라 예.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네네. 전기차
또는 뭐 수소차 굴기라도 한다면 예, 예. 차라리 건설 쪽에 쓸데없는 돈 투입하는 것보다는 네네. 예, 자동차 산업이라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일자리가 그쪽으로도 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4차 사실은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네네. 그쪽으로 딱히 지금 주력해서 지금 밀고 있는 분야가 없잖아요. 글쎄요. 이건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유류세 15% 인하, 기름값이 좀 내리겠습니다. 빈부 관계없이요. 유류를 소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책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류세 인하 하면은 특히 그 경유 문제 관련해서는요, 늘 유류세 논쟁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요. 미세먼지 대책이 그럼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환경운동연합 이지연 에너지국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유류세 인하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어제 정부가 서민과 이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 유류세 15% 인하 카드를 이제 제시했는데요. 네네. 근데 이 유류세를 15% 인하하더라도 실제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이제 휘발유의 경우에 이제 리터당 120원, 경유 9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했지만 이거는 실제 이제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를 말한 거고. 예. 정유사라든지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온전히 이런 인하분을 반영할지 또는 과거 2008년도 유류세 인하 때처럼 오히려 그런 유통마진이 흡수돼서 실제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인하로 이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대략 1,000원 안팎이 내리고 그러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한 10,000원 안팎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이런 에너지 세제가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편인데 네네. 오히려 유류세를 낮추겠다고 이제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예정되고 있던 여러 가지 유류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이런 논의에 좀 미리 그런 논의의 가능성의 문을 그냥 닫아버린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지금 야당 의원들도 보면은 현재부터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안 했는데 자, 지금 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역효과를 좀 우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과연 서민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이제 위한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네네. 실제 이게 이제 보편적인 유전과 관계없이 유류세 인하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과거에도 이제 유류세 인하를 했을 때 과연 누가 혜택을 받는가 이런 연구를 봤을 때 오히려 소득 상위층들이 더 큰 혜택을 받다. 그래서 오히려 하위 20%에 있는 사람보다 상위 20%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한 3배 정도의 그런 유류를 더 증가를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 역진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런 지적이 이제 있었는데요. 네네. 이번에도 그런 이런 지적이 가능할 걸로 이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휘발유가 가장 많이 이제 인하 효과가 이제 생기고 경유라든지 LPG 같은 경우는 하락 효과가 또 적습니다. 그래서 LPG 예.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경차 소비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층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타지만 오히려 인하 효과가 더 적어서 오히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어떤 혜택이 상대적으로 좀 더
이런 말 그대로 그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작용을 좀 우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과거에 보면 유류 소비 그리고 미세먼지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분석해서 이것이 우리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연구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정부의 그 유류세 인하, 그 대통령 공약이었던 경유차 퇴출 이런 문제하고도 이번 그 대책 조치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뭐 미세먼지의 원인 하면은 이 자동차, 뭐 경유 이런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우리 네네.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동차의 운행을 좀 더 줄이고 또 지금 이미 선진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도와 같은 나라, 심지어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도 뭐 내연기관차를 아예 이제 몇 년도까지 퇴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바로 이 옆나라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또 205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고 하고 이런 유럽에서도 그거에 또 선 조치로서 이런 노후 경유차 이런 것들을 도심의 운행을 또 제한하고 있는 조치들이 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에서 그런 대책들이 매우 미약하고 특히 이제 유류세 이제 이런 논쟁을 보면은 이런 미세먼지 대책 이런 논의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친환경차 전환,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런 것들이 정책이 상당히 이행되는지는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유류세 15% 인하 뭐 반기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 급한데 무슨 환경 문제를 그렇게 거론하느냐 뭐 이런 그 반론들도 많이 좀 제기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던 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문제, 특히 뭐 최근 지난주에도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대기질이 안 좋았다 이런 그 보도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미세먼지 현 상황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인식조사를 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은 어떤 경제적인 우려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특히 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이 미세먼지인데요. 정부도 이제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로 올해 3월 달에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좋은 정책적인 변화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 환경 기준을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럼 이 강화된 기준에 맞게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래서 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기준만 강화해놓고만 있으면 지금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이제 오히려 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책들을 이행하기 위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교통 부문인데요. 네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친환경차 등급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제 하고, 서울시에서도 노후 경유차를 이제 도심 진입을 이제 제한한다든지 이런 예.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뭐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을 정부에서도 이제 받아서 뭐 친환경차 보급에 이제 더 앞장서야 되는데. 네, 이런 핵심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런 에너지 세제 개편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야 될 과제인데 단기적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약간 엇박자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보입니다. 예, 그 에너지 그 세제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그 기재부가 주로 이제 의사결정의 권한을 행사한 것 같은데요. 환경부도 주무부처인데. 그 정부 부처에서 이 같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환경부가 너무 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대책 유류세 단기 인하 대책이 과연 정부 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 합의 공감대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가 뭐 저도 이제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심지어 이제 그 기재부조차도 이 유류세 인상 또는 인하에 대해서 계속 뭐 하지 않겠다 또는 뭐 그런 말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일관성도 이제 매우 부족한 것 같고요. 사실 이 에너지 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미세먼지라든지 기후변화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국제적인 이런 흐름들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과연 이런 환경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과연 충분하게 논의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과연 정부 내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 그 유류세 인하하는 거에 따른 경제 효과 그리고 역으로 또 미세먼지의 경제적 피해 이런 것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교적 최근에? 네, 사실 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이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고 사실 이런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정유사라든지 이런 사용자들 내고 있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 사회가 모두 이제 전가받는 비용인데요. 일례로 이제 OECD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대로 만약 대기오염 추세가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40년 뒤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한국이 가장 높을 수 있고 네네.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이제 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이 부담해야 될 이 대기오염 비용이 한 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한 22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통계가 말해주는 거는 뭐 이번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2조 원의 뭐 세수가 이제 감소하고 그런 효과를 말했지만 이런 단기적인 일단은 뭐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 호흡권이라든지 안전 생명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것 단순하게 이거를 단순한 그 비용 절감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그다음에 좀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런 에너지 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이었습니다. 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한 것을 놓고 정치권이 지금 뜨겁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요. 설은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도록 하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문재인 대통령이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제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촉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예,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대단히 좀 큽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대통령 결정에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카드도 검토하고 있고요. 예, 설은 민주당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설은. 네네. 대통령께서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했습니다. 자, 이 비준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결국 대통령께서 이게 비준을 하게 된 것은, 남북 군사 합의서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가지고 군사적 완화를, 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비핵화를 더 빨리 하자는 취지가 되죠. 네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 그래서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없애는 것은 군사적인 대치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평화가 그 한반도 전체를 감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접경 지역 주민들은 참 이게 반길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이제 긴장이 풀어지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이게 결국 북한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도 도움되는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옴으로 해서 그 후속 효과로 전체적인 경제적 이 남북 간의 윈윈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계산하면서 이 비준을 했다고 봐야 되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비핵화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준을 하게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판문점 선언 후속 성격인 평양 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됐죠. 예,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뭐 제일 좋게로 따지면은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하고 국회에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야당이 이 판문점 선언을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남북관계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유엔 시비에 있다 그러는데 뭐 저희들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게 일테면 이게 조약 성격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조약은 국가 대 국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가 뭐 미국하고 한다든지 우리가 중국하고 한다든지 일본하고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조약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헌법에요. 네네. 한반도면 남북을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약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논리적으로 헌법 논리로 따지면은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조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 자유한국당의 논리적 이게 부닥침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 문제는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예. 좋기로는 판문점 선언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선언을 이제 비준을 해야 되죠. 네네. 근데 야당이 비준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군유지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또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법대처에서 괜찮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은 좀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조약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해갖고선 또 야당 측에 또 반발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네. 예,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입니다. 그러나 예.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도 이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런 등등이 따지고 보면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을 딱 쥐고 판문점 선언을 이게 비준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서로 억지로 부를 게 아니고 네네. 이건 순리대로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고 네네. 그리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원인 제공자는 자유한국당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비핵화를 어떻게 앞당길 것이냐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부 이 여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된다. 네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 이 상황 때문에 이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1년 본인 자서전 통해 가지고 남북 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네. 이 북한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예. 그런가 하면은 우리 헌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네네. 국가로 인정을 안 한다고 우리 헌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두 가지 서로 부닥쳐요. 네네. 적으로 부닥치는데 어떤 조항을 가지고 설명할 것인가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이런 희한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따져보면 자유한국당이 원인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이게 당연히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동의하고 해야 되는데 비준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네. 서로가 다 궁색한 얘기들이에요. 예. 논리적으로 따지면. 자,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적 대응 거론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어떻게 좀 앞으로 대응을 하실 작정이신지요?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 대응이 되겠습니까? 네네. 어차피 이거는 대화로서 풀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비핵화를 앞당기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싸매고 논의를 같이 하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은 당연히 국민 절대 다수가 이걸 지금 하자고 하고 있는 판이고 미국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미국도 잘했다고 그러는데 왜 자유한국당만 지금 저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원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동의를 하고 비준을 동의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죠. 예. 자유한국당만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비준 동의 필요했다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설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이 지금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 지금 자꾸 저런 식으로 발목 잡기만 하게 되면은 그럼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남북 대화를 안 하면은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네. 지금 미국 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비준 동의를 해가지고 이 협조를 해서 남북 간 평화를 찾도록 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네네.
국민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가. 네네. 그런데 이게 야당이 동의를 안 하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네. 뭐 도입부의 그 비핵화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 비준이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뭐 이런 해석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북미 관계가 요즘에 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속도가 오히려 높여지는 그런 것은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도 지난달에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네네. 우리 당이 특사로 가서 미국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가게 되면은 미국 사원위원들 우리 잘 안 만나줘요. 네네. 안 만나주는데 이번에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교섭을 했는데 4분의 사원위원들이 우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이분들은 한국 상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져요. 예. 우리는 한반도 상황이 우리 운명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고 있는데 미국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따라서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는 우리입니다. 네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정확하게 잘 아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간에 뭐 차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들어가지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다리를 놓고서 서로 의견난 부분을 맞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상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미국도 이끌어가고 북한도 이끌어가면서 합의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 가운데 우리는 미국하고 관계에서 미국하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숨소리조차도 미국이 다 알려주라. 북한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 그래서 우리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는 숨기고 자시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단지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미국보다 사실은 더 많이 알고 있다 저는 이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한 발 더 나가면서 미국을 이끌어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그래서 그런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상황이 미국이 갖고 있는 국가적 이익이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갖고 있는 국가적 이익이 있습니다. 네네. 단 전제가 미국 간에 모든 걸 다 놓고 상의를 한다. 이 전제를 놓고 생각한다면은 큰 문제 없이 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외부에서에 대한 그 행보에 대한 평가도 뭐 다양한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유럽 그 순방 관련해 가지고 뭐 마이웨이 비준 뭐 이런 평까지 하면서 뭐 이렇게 일종의 호평보다는 혹평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야당은요, 저희들도 야당을 했습니다만 야당할 때는 여당을 비판하고 그리고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적어도 과거부터도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얘가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 자유한국당만큼은 그런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절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남북 관계를 좋게 만들어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입장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이 갖고 있는 자세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비판적으로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비난과 그리고 이게 진전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내가 볼 때 국민으로부터 이게 지지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화제를 좀 바꿔서요. 어제 그 의원님 광주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광주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일자리 대책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광주형 일자리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나요? 예, 어제 우리가 광주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했습니다. 네네. 광주 이 시장과 시의분들 함께 당정 협의도 하고 예산도 같이 놓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강경 일자리를 한마디로 해서 노사정이 함께 이 우리 경제 난국을 풀어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경제가 잘 안 풀리는 문제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노사정이 이 난국을 풀어나가는데 힘을 합쳐서 가면은 훨씬 쉬울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강경 일자리를 하고 있는 제일 큰 목표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광주 호남 지역이 과거에 군사 정권으로부터 30년간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당해왔었고 그걸 이제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들어서 10년 동안 이 보정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다시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호남이 홀대를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바로 잡겠다 이런 취지로 국정을 짜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나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처방이 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이 판단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예산비를 투여해가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래서 어제 광주에 가서 그런 정책적 협의를 했는데 아마 이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된다면은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임금의 문제, 노동 시간의 문제, 원하청 문제, 그리고 노사 공동 경영의 문제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노사정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쉽게 문제가 뭐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노 쪽에서 이 경정 일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어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겠다 생각해서 광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에서도 이걸 받아서 노사정이 함께 하면은 경기남북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임금 문제 관련해서요. 예, 임금 문제 예. 관련해서 어제 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그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아니라 아예 취소하거나 7월 1일부터 되도록 하겠다. 그 인상폭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시행한 지 이제 9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제가 난국에 빠져 있는 거는 이 최저임금이다. 주 52시간 이것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에 그 전 정부부터 해왔던 경제적 이 정책자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일이 꼬여 있는 거이지 꼭 우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이 경제가 난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일방적인 주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에부터는 뭐 최저임금 시행을 늦추자는 얘기는 꼭 그게 맞지 않다 생각하고 네네. 정책이라는 것은요. 한문 정책을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좀 덜 좋은 정책이라도 계속해서 시행하면은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정책을 자꾸 바꾸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예. 한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은 그 효과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책 더 그렇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네네. 이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네. 이 정책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2부 마치겠고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